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떨어뜨린 충격적 이유.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펜션에서 가족여행을 가던 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떨어뜨렸다면 믿으시겠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이유가 불륜을 들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어머니의 대응 방식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거예요. 복수가 아닌 정의를 택한 한 여성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름 한낮,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일렁이던 날이었어요. 60대 김정숙 씨는 아들 범석과 며느리 희진과 함께 펜션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정숙 씨는 며느리 희진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어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거래처와 통화에 바쁜 아들 범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뒷좌석의 정숙 씨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희진의 손에는 내내 꺼지지 않는 휴대폰이 달라붙어 있었어요. 알림이 울릴 때마다 흠칫 놀라며 화면을 가리고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 평소보다 진한 향수 냄새, 귓불에 새로 걸린 반짝이는 귀걸이까지. 오랜 세월 살아온 정숙 씨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희진아, 휴가 왔으면 눈도 좀 쉬어. 폰 내려놓고 바람 좀 보고. 정숙 씨가 웃으며 말을 건네자 희진은 서둘러 폰을 가방에 밀어넣었어요. 동호회 친구들 톡이 계속 와서요. 골프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골프라. 언젠가부터 주말마다 레슨이라며 집을 비우던 그 변명이 희진의 입에서 나왔어요. 정숙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여행은 여행이니까요. 아들의 일이 끝나면 셋이 펜션에서 이틀 쉬다 오자는 말에 기꺼이 따라 나선 참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들 범석이 금방 정리하고 올게요를 외치며 노트북 가방을 메고 급히 나갔고 희진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다시 손보더니 평소보다 훨씬 짙은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덧뿌렸어요. 뭔가 단장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말이죠. 정숙 씨는 큰 방에 짐을 풀며 조용히 누웠어요.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귀는 열어둔 채였어요. 그때 들렸어요. 현관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 살금살금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문이 살짝 닫히는 소리까지. 정숙 씨는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시간을 세기 시작했어요. 시골 펜션 단지에서는 작은 소리도 멀리 들려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정숙 씨는 2층 창문을 살짝 열고 나무 그늘 사이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키 큰 남자 하나가 옆동 펜션 현관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곧 희진이 고개를 숙인 채 그 남자의 품으로 쏙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정숙 씨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철컥하고 잠겼어요.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한 거였거든요. 정숙 씨는 다시 누워서 오래된 인내의 호흡을 고르게 했어요. 지금은 보지 못한 걸로 두자. 장사도 살림도 사람도 증거를 잡고 말하는 거다. 그렇게 1시간 남짓이 지났어요. 현관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희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희진의 표정에는 자신이 들킨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달라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정숙 씨는 예리한 눈으로 희진을 살펴봤어요. 어디 다녀오니? 정숙 씨의 목소리는 평평했지만 시선은 날카로웠어요. 그때 희진의 귀에 새로 걸린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정숙 씨의 눈에 들어왔어요. 아, 산책 좀요. 귀걸이가 산책하자고 했니? 아침에는 없었는데. 희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귓불을 가렸어요. 당황한 표정, 두려움에 질린 눈빛, 그리고 거짓말의 조짐들이 희진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정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갔어요. 목에 걸린 그 하트 펜던트는 언제 걸었어? 정숙 씨가 펜던트를 손끝으로 가리키자 희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에 칠한 붉은 립스틱이 더 선명하게 떨렸어요. 결혼 전부터 있던 거예요. 어머니가 못 보셨을 뿐이에요. 그래. 그럼 범석이한테 물어보자. 사준 적 있는지. 그 말에 희진의 눈이 번쩍 커졌어요. 안 돼요. 정숙 씨는 정면으로 희진의 시선을 붙들었어요. 왜 안 돼? 감출 일이 없으면 말하면 되잖아. 제발. 그냥.
희진이 다급하게 정숙 씨의 팔을 잡아 끄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범석 오빠한테 말하면 저는 끝이에요. 제발 입 다물어 주세요. 그 순간 정숙 씨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을 진짜 어른으로, 시어머니로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그저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입을 막아야 할 장애물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요.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 정숙 씨가 한 글자씩 또렷하게 말하자 희진의 표정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외로웠어요. 뱉고 나서 스스로도 놀란 듯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집에 와도 일 생각뿐이에요. 말도 눈길도 관심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고? 정숙 씨의 직설적인 말에 희진이 소리쳤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말은 핑계로 쓰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된다는 걸 정숙 씨는 알고 있었어요. 말다툼은 길지 않았어요. 정숙 씨는 내가 직접 범석에게 말하겠다고 결론을 내렸고 희진은 더욱 절망적으로 정숙 씨의 팔을 조였어요. 문제는 그 장소가 2층 계단 끝이라는 걸 둘 다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놓아. 안 돼요. 두 번의 밀고 당김, 두 번의 비명 같은 숨소리, 그리고 결정적인 한순간. 쿵. 가슴팍에 시린 충격이 박히며 정숙 씨의 발이 공중에 떴어요. 손이 난간을 놓쳤어요. 계단 모서리가 등을 스치고 어깨를 치고 마지막으로 뒤통수를 강하게 맞는 소리가 정숙 씨의 머릿속을 울렸어요. 숨이 꺼질 듯 좁아졌어요.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정숙 씨는 들었어요. 희진이 헐떡이며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 떨리는 손으로 정숙 씨의 코끝과 손목을 더듬는 촉감,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오빠, 큰일 났어요. 라고 울부짖는 그 소리까지. 정숙 씨는 오빠라는 한 단어만 머리에 박아넣은 채로 깊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들었어요. 다음에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 온몸으로 퍼지는 미세한 통증들과 함께 아들. 범석의 손이 정숙 씨의 손을 감싸고 있었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오열이 묻어 있었어요.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뇌출혈은 크지 않지만 타박상이 심하고 낙상치고는 외상 패턴이 이상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CCTV였어요. 펜션 관리소 직원이 보여준 CCTV 영상에는 모든 게 다 나와 있었어요. 오후 2시 30분 희진이 옆동 펜션으로 들어가는 모습. 3시 40분 흐트러진 채로 나오는 모습. 4시 반 우리 펜션에 잠깐 들른 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자동차로 마트에 가는 모습까지. 모든 증거가 다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정숙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범석아, 나는 살아있다. 너는 봐야 할 걸 봐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대신 아파해주지 않는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는 두 가지 발소리가 섞여 지나갔어요. 하나는 아들 범석의 빠르고 단단한 걸음소리, 하나는 경찰의 규칙적인 구두 소리였어요. 희진은 처음에는 울며 매달렸어요. 그 다음에는 실수였다고 변명했다가 마지막에는 침묵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CCTV가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골프 코치와의 불륜, 정숙 씨와의 몸싸움, 발로 밀어떨어뜨린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마트에서 만든 조잡한 알리바이까지. 경찰은 살인미수라는 무거운 죄명을 언급했어요. 정숙 씨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희진이 거짓으로 만든 고통과 마주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훈이라는 걸요. 정숙 씨가 계단에서 추락할 때 느꼈던 공포, 숨이 막히는 절망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감각을 희진도 겪어야 비로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정숙 씨가 선택한 방법은 발이 아닌 사실이었어요. 수술 다음 날 정숙 씨는 의사에게 부탁했어요.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들 범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리인은 당시 현장을 자세히 진술했고 응급실 기록에는 타박상 부위의 각도, 찢어진 옷의 방향, 난간에 긁힌 흔적들이 촘촘히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는 펜던트와 귀걸이였어요. 정숙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이 자기한테 받은 선물을 숨기고 싶을 때와 자랑하고 싶을 때가 따로 있어요. 어제 그 애는 자랑하고 싶어 했고 제가 본 건 그 마음이었어요.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에 서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사이 골프 코치라는 남자는 연락을 끊고 도망갔고 희진은 변호사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단호했어요.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가 책임져야죠. 합의는 없어요. 이 말은 처벌을 더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자존심을 어떤 가격에도 팔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재판날, 희진은 고개를 숙인 채로 사랑받고 싶었어요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랑과 범죄는 다른 이름입니다.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통신 기록, 의무 기록. 증거들이 쌓일수록 희진의 어깨는 더 깊이 내려앉았어요. 판결은 실형이었어요. 구치소로 끌려가면서 희진이 정숙 씨 쪽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그 눈에는 그날 계단 끝에서 봤던 차갑고 야수 같은 공포 대신 비로소 자신이 만든 결과와 마주한 인간의 진짜 얼굴이 있었어요. 정숙 씨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같은 고통은 그때 시작되었어요. 정숙 씨가 거짓과 폭력의 낭떠러지에서 밀려떨어질 때 맛본 상실과 추락을 희진은 자기 손으로 만든 사실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며 맛보게 된 거였어요. 이후의 시간은 아들과 정숙 씨에게도 새로운 과제였어요. 범석은 회사를 옮겼어요. 돈은 줄었지만 저녁이 있는 삶을 택했어요. 퇴근하면 국을 끓이고 주말마다 장을 보고 정숙 씨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어느 날 범석이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내가 몰랐던 탓인 것 같아. 내 잘못이야?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은 각자 선택을 하는 거야. 내 과로는 내 문제고 그 아이의 외도와 폭력은 그 아이 문제야. 섞지 마라. 그 답을 하고 나서야 정숙 씨의 가슴 한쪽에서 오래된 죄책감이 떨어져 나갔어요. 더 참았어야 하나, 말로 더 달래줬어야 하나 같은 생각들. 아니에요. 참음이 사랑일 때가 있지만 침묵이 공모가 될 때가 더 많거든요. 몇 달 뒤 구치소 접견실에서 희진이 면회를 청했어요. 정숙 씨는 망설이다가 갔어요. 철창 사이로 마주 앉은 희진은 많이 앙상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희진이 겨우 입을 뗐어요. 꿈에 계단이 나와요. 제가 발을 들면 어머니가 떨어지세요. 그 순간마다 제 심장이 떨어져요. 정숙 씨는 희진을 똑바로 봤어요. 그게 내가 한 짓의 무게다. 희진은 눈을 감았다 뜨며 흐느꼈어요. 사랑이 뭔지. 저 이제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걸 아는 게 시작이야. 정숙 씨가 대답했어요. 사랑은 사람을 밀지 않아. 사랑은 늦어도 기다리고 서운해도 대화하고 외로워도 부탁하는 거야. 밀어떨어뜨리는 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야. 희진의 어깨가 조금, 아주 조금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기억해라. 너도 언젠가 다시 살아야 한다. 그 말은 내가 했던 일을 잊으라는 게 아니라 잊지 않고도 스스로를 새로 세우라는 말이야. 정숙 씨는 복지관 요가반에 등록했고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오래전 교실에서 아이들 앞에 서던 기억이 손끝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숙 씨는 자신의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느꼈어요. 저녁이면 범석과 마주 앉아 된장국에 김치를 얹어 먹었어요. 바람이 잔잔한 날에는 집 근처 강변을 걸었어요. 물수제비를 던지며 아이처럼 웃는 아들을 보며 정숙 씨는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구나. 누군가의 거짓말과 폭력이 이 자리를 무너뜨렸고 우리는 사실과 법으로 그 무게를 되돌려줬어요. 그래서 복수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정숙 씨는 그 말 대신 회복이라는 말을 더 좋아했어요. 누군가를 밀어떨어뜨리는 복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지만 사실을 세우고 책임을 묻는 회복은 모두를 사람으로 남겨두거든요. 어느 초가을 오후 범석이 어깨에 담요를 걸쳐주며 물었어요. 엄마, 그날 정말 무서웠지? 정숙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무서웠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어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그게 내 며느리라는 사실에.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가 침묵했으면 내가 평생 몰랐을 거라는 사실이었어. 범석은 오래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알아요.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라는 걸. 정숙 씨는 웃었어요. 드러낼 수 없는 사랑은 애초에 사랑이 아니었지. 해가 짧아지는 계절, 구치소에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희진의 글씨는 전보다 훨씬 단정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저는 매일 계단을 오르내려요. 일부러 계단을 택해요.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려올 때마다 숨이 막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하루 그 두려움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만든 결과를 매일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언젠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저는 계단 난간을 먼저 붙잡는 사람이 되겠어요. 누군가의 균형을 잡아주는 손이요. 그게 제가 감히 꿈꾸는 속죄예요. 정숙 씨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심장이 한번 깊게 내려앉았다가 올라왔어요.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그들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정숙 씨는 더 이상 그날의 계단을 꿈꾸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평상 위에서 벼틀 쬐며 고구마를 굽는 꿈을 꿨어요. 뜨거운 고구마를 반으로 갈라 김을 훅 날리면 범석이 뜨거워요. 를 외치며 손가락을 호호 불었어요. 그들은 웃었어요. 웃음은 연습해야 돌아오는 거였어요. 어느 날 범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언젠가 희진이 다시 사회로 나오면 그때 가서 보자. 정숙 씨가 대답했어요. 그 아이가 정말 난간을 잡는 손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발을 드는 사람인지. 기준은 단순했어요. 밀지 않을 것, 잡아줄 것, 숨기지 않을 것. 그 세 가지는 이 가족의 새로운 규칙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 묻는다면 그 며느리에게 똑같은 고통을 맛보게 해줬느냐고.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지만 말로, 폭력으로가 아니라 끝까지 사실을 붙잡아서 법과 상식의 계단으로 데리고 올라가게 함으로써 정숙 씨가 떨어졌던 그 계단 밑의 어둠을 희진도 내려가 보게 함으로써 말이에요. 그 길 끝에서 비로소 사람은 자기가 만든 고통의 온도를 배우게 돼요. 그때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의 맛을 안다는 건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마음에 품는 일이에요. 정숙 씨는 오늘도 문을 나서며 난간을 한번 쓸어봐요.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 반들거리는 나무 위로 아침 햇살이 고운 비늘처럼 흘러가요. 그 비늘을 손끝에 받아쥐며 정숙 씨는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요. 오늘도 밀지 말 것. 오늘도 잡아줄 것. 오늘도 숨기지 말 것. 응. 오늘도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복수는 상대방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지만 정의는 모두를 인간다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라는 것.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밀어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잡아주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침묵이 때로는 공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실화 기반 감동 스토리로 찾아올게요.